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배워야 산다 해서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봄 정도까지인가요? 한참 길게 한 20몇 강을 연속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원래 이 강의를 굵고 짧게, 그러니까 한 강으로 딱 끝내려고 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요즘 워낙 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CPI 충격도 나오고 또 공급망 차질에 대한 물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두 강을 늘려서 앞으로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걸쳐서 3강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시장의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단기적인 방향성, 그리고 또 중기적인 부분까지 오늘 짚어드리기로 하고요. 또 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배워야 산다를 진행을 할 때, 전에 같은 경우는 좀 HTS를 보면서 막 넘기면서 실시간으로 주식 종목을 좀 찾아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 기억나는 종목이 대상이었었는데, 그렇죠. 시장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좀 선방을 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그때그때 매매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제가 배워야 산다 해서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좀 더 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잘 좀 같이 따라와 주신다라면 분명히 투자에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지금 CPI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 정도 수준으로 CPI가 나왔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한 것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 1월 달부터 이 CPI, 그 다음에 PC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CPI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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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신호를 꾸준하게 나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라는 그런 신호를 줬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딱 보니까 바로 나오죠. 자, CPI가 5월 달에 8.6% 정도였었는데요. 6월 달에 9.1%가 나왔어요. 자, 근데 5월도 상당히 쇼크 수준이었었죠. 6월 달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는 8.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9.1%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옆에는 근원 CPI가 있는데요. 이 근원 CPI는 옆에 있는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근원이라는 거는 CPI에서 유가, 그 다음에 음식료품, 요거를 뺀 나머지 지표를 보고 이 CPI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6월 달에 9.1%가 올랐는데 근원 CPI는 5.9%가 올라왔어요. 그만큼 유가나 음식료품 같은 이런 쪽의 상승 때문에 이 물가가 굉장히 더 이렇게 확대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약간 다행인 거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6.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6.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어제 발표된 수치는 5.9%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색깔을 표시를 해놓은 게 전달보다 높아졌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전달보다 낮아졌을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달하고 같이 나온 숫자, 같은 숫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이 CPI는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노동부 말고 미국의 이 노동부뿐만 아니라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PC란 지표는 상무부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지표가 약간 좀 틀려요. 뭐냐면 CPI 같은 경우하고 PC 같은 경우하고 물론 조사하는 기관도 틀리지만요. 안에 가중치로 들어가는 게 좀 틀립니다. PC 같은 경우는 의료 쪽 같은 경우가 비중이 상당히 커요. 즉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것들이
PCE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근원 CPI를 보게 되면 지금 어쨌거나 뭐 3개월째 조금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에서는 이 CPI보다는 PCE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PCI 중에서도 이 근원 PCE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가장 좀 주된 지표로 보고 통화 정책에 가장 많이 반영을 하는데요. 자, 이 근원 PCE 같은 경우는 벌써 3월 달에 5.2%로 고점을 찍고 4.9, 4.7. 자, 이번 달 PCE는 좀 더 있어야지 나오죠. 뭐 한 말쯤 가까이 되면 그때 나올 겁니다. 자,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CPI나 PCE 두 개 다 같은 모습이죠. 자, 점점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좀 정점을 지금 7월 달로 좀 정점을 통과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제가 좀 몇 가지 뉴스를 좀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좀 캡처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 9.1% CPI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이례적이죠. 한 말씀 하셨어요. CPI가 9.1%가 나왔는데 이거는 유가가 좀 하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을 못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나온 CPI 지표는 구닥다리다. 이거는 뭐 좀 써서는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지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왜? 11월 달에 바로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등 떠밀린 빅스텝, 요건 어제 뉴스예요. 빚의 역습 시작됐다. 뭐 요거는 우리 하는 금통위에서 0.5% 금리 인상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 빅스텝 충격 뭐 얼마나 깊고 오래 갈까? 전운이 감도는 금융시장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죠. 자, 그리고 뭐 연준이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들, 그런 뉴스들을 살펴보면 애틀란타 연은 총재시죠. 그분이 금리가 이 9.1%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7월 연은에서 1% 금리 인상도 가능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그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보면 뭐 지금 한국경제연합회에서는 또 공급망 차질이 해소가 돼도 통화 긴축 못하면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좀 듣기 싫은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자, 뭐 며칠 전에는 미국의 6월 CPI가 10%대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도 나오고 그랬죠.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보다 보면요. 요즘은 예전에는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그때 초임만 하더라도 정보가 그렇게 잘 없었어요. 그런데 잘 없어서 탈이었는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자,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많은 정보는 내 생각만 혼란스럽게 하고 정말로 쓸데없는 그런 정보 혹은 쓸데없는 정보가 아니라 나에게 독이 되는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냉정하게 우리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뭐 지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유독 그걸 잘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잘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잘 해석하는 사람들 될 수 있으면요. 확률이 이렇게 좀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를 조금 귀담아 듣고 나머지는 아예 안 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물론 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직접 그걸 분석을 하고 우리 시청자님들만의 시험관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거 이상 좋은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 변수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조금 점검을 해볼까요? 지금 미국 물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정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 급격한 물가 하락, 7월 달이 정점이었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쭉쭉쭉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은 나타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 기약을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 쪽이 그 돈바스 지역, 루안스크 지역하고 도네츠크 이 두 지역을 합쳐서 돈바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뭐 러시아는 이쪽을 자기네 땅으로 편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루안스크 지역은 지금 거의 완전히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요. 도네츠크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점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남쪽에 그 헤르손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그쪽 크케 연안에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쪽을 러시아한테 뺏겼었는데 이쪽에 대해서 지금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 통밥으로 이렇게 보면 올 가을 정도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그냥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물가가 하락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이 있죠.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동 순방 중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 계신데요. 자, 이 바이든 대통령께서 말실수를 되게 좀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폭스뉴스에서 좀 나온 게 있는데 나치가 유대인 대학살했던 사건들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공포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다가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포가 아니라 뭐 좀 이거를 기리는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단어 선택을 잘못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말실수가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데 어쨌거나 중동 쪽에 방문해 갖고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정은 사우디 방문이죠. 자, 뭐 15일부터 사우디를 방문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사우디하고 미국이 굉장히 좀 냉랭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우디에서 실권자는 빈살만 왕세자예요.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도 이 빈살만 왕세자하고는 전화통화도 안 했습니다. 사우디 국왕하고만 전화통화를 했죠.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났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뭐 트럼프 정부 때 거의 좀 면죄부를 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언론인 가스큐지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언론인 살해 사건의 배우는 빈살만 왕세자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죠. 자, 유가를 어떻게든 잡아야 이런 물가를 좀 끌어내릴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을 방문을 하는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사우디를 좀 달래러 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사우디에다가 공격용 무기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거를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우디에다가 어느 정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정도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좀 나오겠죠.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느냐, 그리고 또 빈살만 왕세자하고 어떤 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사우디에 무기 판매하고 그다음에 면죄부를 주는 대신에 사우디는 증산을 해서 전 세계 물가를 조금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딜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주목하고 봐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앨런 재무장관이 일본을 들려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를 인도네시아에서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하는 총재죠. 이창용 총재하고 면담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조금 기대를 했는데 오늘 이창용 총재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이창용 총재하고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창용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 수합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통화 수합 관련된 거는 지금 앨런 장관이 하고 내가 할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준에서 그거는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창용 장관이 또 한마디를 한 게 있어요. 앨런 재무장관이 다음 주에 화요일이죠.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경우에 추경호 경제부총리하고 면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어쩌면 이 통화 수학 관련되는 얘기가 나와 준다라면, 자, 요거 두 가지가 좀 잘 풀려준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좀 다음 주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뭐 우리나라가 가장 머리를 썩히고 머리 아프게 대응하고 있는 게 환율이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넘어갔는데요. 이 1,300원 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실제로 외환보유고를 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잡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거를 좀 못 튀어 올라가게 계속 막을 수만은 없습니다. 영국이 옛날에 이렇게 환율 방어하려고 그러다가 조지 소로스한테 왕창 다 털린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전에 방한했을 때 그때도 통화 스워프 얘기는 좀 이렇게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라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거고요. 또 만약에 여기서 뭐 아무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는다. 그렇게 되면 조금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단기 변곡점에 다가선 증시 이렇게 제가 좀 제목 타이틀을 달아놨는데요. 자, 요거는 장중에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종가하고는 약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22평선이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즉, 요번에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도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22평선에서 저항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잘 풀려나간다라면 22평선은 돌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치 자체도 22평선이 좀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딜, 뭐 이런 부분들이 무산으로 끝난다라면 계속 이 22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에 있게 되면 또다시 찍어 누르는 그런 형국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초반 정도 그때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말 휴일하고 다음 주 초 정도에 나올 얘기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뉴스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 그렇게 검색을 해 보신다라면 뭐 월요일 아침에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 관련되는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어쩌면 우리 주말 휴일을 통해서 보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챙겨보시면 약간은 좀 일찍 그 방향성을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요런 변곡점들 요런 거 주의해서 보시고요. 근데 인플레이 관련돼 갖고 지금 제가 아까 근거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 차트에 제가 한 4가지 품목에 대해서 차트를 좀 갖고 왔는데 전부 다 주봉입니다.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게 WTI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게 구리입니다. 또 좌측 하단에 있는 게 밀이에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게 옥수수입니다. 자, WTI 보니까 어떻습니까? 6월 달에 고점을 찍었죠. 자, 이게 주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캔들 하나가 일주일짜리예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이게 정점을 찍고 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뭐 밀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7월 달, 그러니까 뭐 8월 달에 발표될 CPI가 되겠죠. 자, 7월 달 CPI 같은 경우는 유가도 6월 달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대표격인 구리도 마찬가지죠. 구리도 6월 달에, 6월 초에 고점을 찍고요.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구리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많이 빠진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일정 부분 7월 달 지표에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밀도 마찬가지로
이때 밀은 5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좀 밀리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그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죠. 뭐 5월 달보다는 6월 초가 살짝 좀 높았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요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것들 제가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요. 다들 공통점이 6월 달보다는 7월 달이 낮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내일 다음 주라도 이것들이 폭등을 내서 전고점을 뚫고 가면 7월 달 CPI 같은 경우도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6월 달보다는 7월 달이 물가가 조금 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 시청자님들 그냥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보시니까 훨씬 더 많이 와 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HTS에 보시면요. 차트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가끔 이렇게 찾아보시고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 그러니까 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물가가 뭐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보다 보면 여러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헷갈리기만 헷갈리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은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B라는 사람은 뭐 안 그럴걸?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뒤죽박죽 되게 돼서 판단하는 데만 혼란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뭐 차분히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좀 정점을 기록했다라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다음 주 초에 있을 뭐 앨런 재무장관이나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 여기 관련해 갖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면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들은 좀 선물 시장에서도 좀 충분히 이렇게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게 선물 시장에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간략하게 스프레드가 뭐냐고 설명을 드리면요. 선물 시장은 3, 6, 9, 12월 물 이렇게 4가지 월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근월물도 있고 원월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물뿐만 아니라 내년 3월물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내년 6월물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레드를 보는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최근월물하고 원월물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최근월물의 선물 가격이 여기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거죠. 306.65포인트 정도. 요거도 뭐 오늘 장중에 장중에 캡처를 한 겁니다. 306.05포인트였었고요. 종가는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12월물의 가격 같은 경우는 306.75포인트가 나오고 있죠. 자, 이 근월물하고 원월물의 가격 차이. 이걸 갖고 스프레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뭐 장중에는 0.7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났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0.85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그 전에는 없던 현상이에요. 3월물하고 6월물의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뭐 이 6월물이 조금 높을 때도 있고요. 정상이다라면 향후의 시장이 괜찮다라면 원월물이 가격이 좀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보다 나중에 시장이 좀 더 좋다라는 걸 반영을 하는 거는 원월물이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뭐 3월물하고 6월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가격이 같거나 아니면 3월물이 더 비쌀 때도 있었습니다. 6월물보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반영을 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 6월물하고 9월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지난달에 6월물 선물이 만기가 됐는데요. 그 전에는 6월물하고 9월물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비슷하거나 뭐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6월물하고 9월물 이 가격 차이는 이 월물 초부터 시작해서 뭐 꾸준히 뭐 0.8포인트, 0.9포인트 뭐 좀 줄어들었을 때는 0.7 많이 줄어들면 0.6까지도 줄어들고요. 장중에 이런 모습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12월물 같은 경우는 9월물보다는 가격이 좋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요게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는 뭐 조금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글쎄요, 9월 만기가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뭐 한 8월 말 이후 그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점점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유추가 가능한 그런 선물 스프레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물 옵션 쪽을 이 시황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상시에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선물 시장에 대해서 어설픈 그러니까 선부당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선물 시장이 대한민국 선물 시장이 96년도에 생겼는데 제가 2000년부터 저 증권회사 다니면서 선물 시장 자격증을 땄고 그때부터 파생 시장을 겪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파생 시장을 배우면 잘못 배우면 진짜 패가망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제가 녹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뭐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선 차트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죠. 요거는 저 선물 스프레드를 나타낸 건데요. 이거는 작년 9월물하고 12월물 요걸 나타낸 거고 거기서 여기 뚝 떨어지죠. 요거는 10월물하고 3월물인데 요거는 배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9월물이 끝나게 되면 12월물하고 3월물 스프레드는 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베이시스가 6월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확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 얘기인 즉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렇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좀 이따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거 사례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뭐 우리는 투자자들은 이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상당히 그냥 일정 부분 잊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 화면을 4개를 캡처해 놨습니다. 저 좌측 상단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올해 6월 달에 240주 이평선이 처음 붕괴된 그 모양을 캡처를 해 놓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봉입니다. 자, 지금 지금 현재는 붕괴된 상태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면 과거에 이 242평선이 첫 붕괴됐을 때 이때 어떤 모습이 나왔느냐,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그리고 IMF 때, 그 다음에 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터질 때, 이럴 때가 대표적인 경우였는데요. 이번에 팬데믹의 경우는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2018년도에 2018년도 1월 달에 뭐 이게 주가가 고점을 찍었죠. 그러고 여기에 우측 상단에 나오듯이 10월 달에 240주 이평선이 처음으로 붕괴됐기 때문에 이때로 보는 게 맞고요. 1호부터 뭐 한 2년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 뭐 골병 들일 만큼 들이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240주 이평선을 주가가 자기 마음대로 올라왔다가 깼다 올라갔다 깼다가 이런 모습이 한참 나왔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2018년도 10월 달에 240주 이평선을 첫 붕괴시켰을 때요. 그때 이후로 시장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붕괴시키고 난 다음에 뭐 일정 부분 왔다 갔다 하다가 240주 이평선이 여기 회색으로 칠해진 이 선입니다. 자, 거기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뭐 조금 중간에 등락은 굉장히 좀 이 240주 이평선까지 붕괴됐다라는 거는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얘기니까요.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큰 가운데 회복은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자, 요거는 2008년도 10월 달에 이때 뭐 주가 지수가 그때 2004년도에 뭐 50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부러지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2008년도에 여기서 1월 달에 고점을 찍고요. 쭉 밀리다가 여기서 2008년도 10월 달에 240주 평선을 처음으로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쭉 밀렸다가 대반등이 이렇게 나와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또 땡땡년 9월달, 지금 이것도 벌써 20년 전이네요. 제가 이때 증권회사 대리 때였어요. 땡땡년이면. 자, 근데 이때 참 정말로 이때 저도 경험도 그렇게 크게 없고 그래서 되게 많이 애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240주평선을 첫 붕괴시키고 저희 때는 낙폭이 꽤 컸었죠. 낙폭이 크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240주평선은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움직임을 예상을 해보는 게 그게 좀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약간 중기적인 차트 자체가 주봉을 놓고 보는 거니까요.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게 저 단기적인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중기적인 부분들까지 선물 시장의 움직임하고 그 과거의 주봉을 놓고 과거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보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는 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의 움직임들이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심리, 그러니까 뭐 시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재필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뭐 시청자님들하고 또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매매를 하고 거래를 하면서 이 심리 자체가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좀 되게 좋으실 수도 있죠. 수익은 여러분들 지식이 아니라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지식이 만약에 수익을 좌우한다라면요, 뭐 서울대 수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그런 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지식이 만약에 시장의 투자 성과를 좌우한다라면 뉴턴 아시죠? 뉴턴이 옛날에 그 남해회사 사우스시 버블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고는 그때 당시에 뉴턴이 뭐 저기 미국 그 화폐국 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영국이죠. 근데 그 정도로 좀 금융 지식도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하는 지식층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깨지지 말았어야지 정상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뭐 좀 가방끈이 좀 짧아서, 나는 전공을 하지 않아서 잘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지식이 만약에 똑같은 방향으로 가르치고 수익을 줄 수 있다라면요, 뭐 TV 나와서 뭐 교수님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TV 방송에서 해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도 각각 틀리잖아요. 이게 틀리게 나와서는 될 일이 아니죠. 다 같이 나와야 될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주식 투자도 인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사는 그런 생활의 일부다라고 보시고 상식선에서 출발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런 것들 상당히 좀 요즘 들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야, 그때 뭐 작년에 정말로 좀 과열이었다, 이런 거 아마 지금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지금도 저도 오늘도 스팸 문자를 뭐 한 10개 가까이 지운 것 같아요. 뭐 주식 뭐 종목 준다고. 저한테 뭔 종목을 준다고.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전화가 와요. 그리고 아주 뻔뻔스럽게 얘 뭐 어디 에셋에 뭐 이 팀장입니다, 이러면서 전에 종목 보내드렸는데 수익 나셨죠? 언제 뭘 보내줬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족족 다 스팸 처리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즉 사기꾼들이 그만큼 많이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시장이 과열이 되고 그랬으면 아직까지도 그런 스팸 문자가 이렇게 계속 오겠습니까? 전화 오면 뭐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증권회사 증권 TV 나오는 전문가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통하지도 않아요. 계속 옵니다. 자,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들끓었다라는 거, 이거는 그만큼
과열이 됐다라는 얘기였었죠. 이런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아마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이유가 변화할 뿐이에요. 그 이유는 그쵸, 뭐 97년도에는 우리나라 외환위기 IMF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2008년도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2년 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은 시장은 과열 상태에 가게 되면 빠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공포 국면, 투매 국면으로 가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옵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시장은.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과거를 잊은 투자자들한테는 수익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장에 나오는 부분들은 아마 제 프로 좀 이렇게 많이 시청하신 분이라면 몇 번 얘기를 해드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월달하고 4월달, 5월달에 위기 극복 3년차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몇 번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뭐 1월달에는 뭐 연초 시장 전망을 하면서 그때 빅피처라는 프로가 있었죠. 그래서 그 프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의 시인에서도 마찬가지, 그때는 1, 2부 저 혼자 다 할 때였었는데, 그때 2부 시간에 요 그림 앞으로 지금 뭐 보여드릴 몇 장의 그림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급락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그리고 1년차, 2년차, 3년차에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참 이때는 정말로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뭐 기아차 지금 뭐 현대차로 넘어가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기아차 부도 났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뭐 한보그룹이라는 회사, 그 큰 그룹, 그것도 부도가 났고요.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 뭐 지금 한온 시스템이죠. 한라공조 같은 경우도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라공조죠. 자, 그러면서 뭐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이때는 진짜로. 뭐 며칠 전까지 몇십억 있었던 사람이 길거리에 나앉고 이런 사태가 정말로 이때 있었죠. 아마 제 나이 정도 또래 되신 분들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땐 저도 사회초년병 시절 뭐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1000포인트에서 240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던 시장이에요. 즉 지수 자체가 네토막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33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니까 뭐 대략 100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 30% 남짓 그 정도 빠졌잖아요. 30% 남짓 빠졌는데도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지수가 네토막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다 죽었어요, 이때. 근데 이때도 위기는 극복됐고요. 자, 뭐 이 극복됐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위기 극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1년 차에 바닥을 찍고 1년 동안 지수 자체가 이때는 165%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포인트 막 이렇게 근처에 가고 막 그러니까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때도 제가 증권회사 객장에서 진짜로 거의 뭐 손님들 줄 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던 시기인데요. 자, 항상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고점이 찾아옵니다. 위기 극복 2년 차에는 물론 뭐 연중에는 이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자, 1년 차가 여기니까요. 2년 차 뭐 여기 고점도 있고 여기 고점도 있죠. 연중에는 이거보다 더 올라갔는데 결국은 2년 차 때 보게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 차 때는 마이너스 14.87%가 나왔고요. 여기 고점 대비해서 56.52%가 하락했습니다. 즉 1000포인트 넘어갔던 주가가 5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던 그런 시장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2년차에서 3년차 사이에 그런 시장이 나왔었습니다. 자, 뭐 이때는 56% 정도 빠졌으니까 참 이때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증권회사 뭐 처음 이렇게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랬을 텐데 참 어떻게 견뎠나 모르겠습니다.
지수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눈만 뜨면 빠지는 거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으로 본 게 지난번에도 전에 뭐 1월달, 4월달, 5월달에도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1년차 좋고 2년차 좀 덜 좋고 내지는 좀 빠지고 3년차 안 좋아요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IMF 때 그렇게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은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입니다. 위기 극복 1년차 때 이때는 81.93%가 올라왔어요. 뭐 IMF 때는 160%가 올랐는데 그때보다 1년차 때 반밖에 못 올라왔네요. 근데 2년차 때 또 덜 올라왔으니까 좀 더 올라온 거겠죠. 자, 11.44%가 올라왔습니다. 2년차 때까지도 올라왔어요, 이때는. 그런데 3년차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5.48%를 기록합니다. 저 지수예요. 연간 단위로. 그러니까 1월부터 31일까지가 아니라 그 발생됐던 시점부터 1년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때는 좀 뭐랄까 과열로 갔다가 경착륙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물론 저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 쪽에 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때 당시 나름대로는 어려웠었죠.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만큼 이렇게 좀 험악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라온 것도 좀 덜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때는 위기 극복 3년 차에는 5.48%가 떨어졌고 고점 대비해서 저점도 26.32%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었습니다. 자, 뭐 이때 같은 경우는 이러고 난 다음에 7년간 역부족이었죠. 야, 7년간 진짜 박스권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그때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 박스권을 뚫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 2018년도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었죠. 자, 그러면 IMF 때,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1년차, 2년차 때는 그럭저럭 봐줄 만한데 1년차 때는 좋고 2년차 때는 그럭저럭 봐줄 만한데 3년차에는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위기 극복 3년차, 올해는 위기 극복 3년차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자, 이때 1월 달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때는 지수가 거의 3,000포인트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말씀드리기를 이때는 뭐 그렇게 큰 그런 건 없었죠. 근데 4월 달에도 위기 극복 3년차 올해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그때보다는 더 빠졌죠. 이때는 뭐 한 2,700포인트 언저리 정도 그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5월 달인데 이때는 2,600포인트 뭐 깼다가 올라왔다 깼다가 올라왔다가 뭐 이런 걸 반복하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위기 극복 1년차 때 111.16%가 올라왔죠. 그리고 2년차 때는 마이너스 15.83%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 이때는 위기 극복 3년차에 대해서 1월 달에 올라왔을 때는 뭐 이거 마이너스 5.6%도 아니었겠죠. 그보다 훨씬 작았을 겁니다. 그때는 뭐 2,900포인트 근처였으니까요. 또 사실 3월 달에 바닥을 찍었지 않습니까? 2020년 3월 달에 바닥을 찍었으니까 올해 3월 달이 돼야 3년차가 되는 거죠. 3년차가 되기 전에 이런 예고 방송을 미리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말씀드리고 5월 달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예요. 이때 당시에 5월 달에 마지막에 말씀드릴 때 지금 위기 극복 3년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5.6%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저점도 지금 23%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보다는 조금 심한 것 같고 IMF 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으니까 대략 요 사이 정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 3년 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요. 뭐 급락을 해갖고 그 다음에는 시장 자체가 형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말씀드리기를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EJ 시간이었죠. 내가 진짜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 급하게 올리고 시장이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라는 그런 조금 좀 과격한 그런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시장은 이 부분들은 제가 이런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페이지에 나왔던 게 5월 달까지 나온 거였고요. 지금 7월 8일 종가 기준, 그러니까 뭐 저점은 그 전에 찍었으니까 이 프로테이지는 똑같습니다. 위기 극복 1년차 때 111.16%가 올랐고 2년차 때 15.83%가 올랐고 지금 현재 상태가 3년차가 16.23%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3월 달보다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저점은 31.34%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진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감히 이걸 진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단기적인 시황, 중기적인 시황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부분은 조금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단기적인 시황, 중기적인 시황 말씀드렸고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이게 찐 바닥이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바닥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강만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상강으로 이렇게 조금 좀 늘어나게 돼서 다음 주 정도에 이런 신호가 나오면 진짜 진바닥입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앨런 재무장관의 저 성과에 따라서 틀려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저 선물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중기적인 뭐 그런 관점은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를 팬데믹 3년차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지금 그 전에 뭐 위기 극복 3년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는 없던 내용이에요. 제가 따로 그냥 이렇게 또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님들 중에. 야, 너 진작 임마 이렇게 표 하나로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으면 내가 좀 더 쉽게 알아먹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건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요. 나는 시장이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도 아마 그렇게 딱히 많이 와닿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셨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일목요연하게 제가 보기 좋도록 딱 정리를 한 건데요. 자, 아까 차트를 놓고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빠지고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 없이 또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되게 밍숭맹숭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의 숫자인데, 자, 지금 저 IMF 때 고점에서 저점이 56.52%가 빠졌고요. 리만 사태 때 26.32%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작년 고점에서 지금 현재가 7월 14일, 그러니까 오늘 현재입니다. 31.34%가 떨어졌습니다. 자, 요거 갖고 완전히 진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때 리만 사태 때 극복되고 난 다음 경제 상황하고 그때는 물가도 이렇게 심각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유럽 쪽에 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조그만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아주 큰 그런 국가가 아닌 좀 미치는 영향이 좀 작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쪽 일부 국가에서 좀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 리만 사태 때 이때보다는 좀 더 큰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지금이 IMF 때 회복하고 떨어졌을 때 이때도 지수가 4배가 올랐을 때입니다. 고점 저점을 따져보면 4배예요. 하락한 것도 4배, 상승한 것도 4배입니다. 근데 이 4배 올랐을 때 시장이 56.52%가 떨어졌으니까요.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저 팬데믹 때 그때 뭐 1400포인트 때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조금 2배 조금 넘는 뭐 2점 몇 배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50%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대략 이 중간 어디쯤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뭐 지금 현재 31.34% 갖고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 바닥은 좀 더 찾는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긴 관점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뭐 단중기적인 시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잘해서 성공하시려면요, 확증 편향이라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지수 차트를 좀 이렇게 코스피 지수 차트를 캡처해 놨는데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는 거죠. 즉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심리, 이런 걸 갖고 확증 편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저 작년 8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보시게 되면 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밀리는 구간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자, 보시게 되면 작년 8월 달에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선도 마찬가지 벌써 꺾여 있고 데드크로스가 발생된 상태였었고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증권 방송 프로를 보게 되면 장 더 갑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 이런 것들 보면 4천 갑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올해 뭐 작년 추석 지나고 완전히 뭐 저 60선하고 240선 데드 크로스까지 발생되고 그 전에 뭐 60선하고 120선 데드는 났었죠. 그리고 주가가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확증 편향, 나는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그렇죠, 그거를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때도 뭐 올해 2월 달에 급락을 하고 지금 차트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요. 자, 이게 계속 옆으로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이평선 자체는 계속 뭐 역배열이 돼서 완전 역배열 상태가 돼 있죠. 제일 위에 240선 있고 120선 있고 60선 있고 20선 있고 5일선 있고 주가 있고 이런 수준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방향을 돌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뭐 이럴 때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퍼가 뭐 우리가 뭐 미국은 뭐 20몇 배인데 우리나라는 뭐 10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우리 시청자님들의 그 욕구를 자극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자, 주식 투자 제대로 하시려면 이 확증 편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조금 좀 좋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해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뭐 시장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거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쭉 알고 있었다라면,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해서 그런 걸 찾았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지금 주린이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거예요. 자,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평상시에 공부를 해 놓으시면요, 언젠가는 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겁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일단 허락된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자, 뭐 오늘 1강은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